안녕하십니까. 국제우성론 제14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복합운송의 중거법 중에 남아있는 MT 조약과 그리고 해상운송 규칙이지만 그 적용 범위를 복합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가장 최근에 나온 국제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인 로텔담 규칙까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MT 조약, UN 국제 물품 복합 운송 조약입니다.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라는 이 말 자체가 이 UN 조약을 통해서 나왔고, 이 UN 조약에서 나온 그 개념으로 인해서 이걸 줄여서 MT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 컨벤션, UN 협약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UN 협약이 실질적으로 UN 회원국들 사이에서 발효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이 회원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몇 개국 이상, 뭐 그건 협약마다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몇 개국 이상의 그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 국가가 있어야만 이 협약이 발효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발효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협약 자체는 주요한 선진국들, 운송인들이 있는 하주 국가에서 적용이 배제되면서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그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이제 국가 차원이나 UN 차원이 아니라 민간 협약으로서 민간에서 만들어진 국제 규칙으로서 실질적으로 피아타라는 국제 운송 주선인 연맹이 제정한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비로 오브 레딩 복합 운송 선화 증권에 채택이 되어서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복합운송에서 특히 해상운송을 주 구간으로 하는 해륙 복합운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복합운송이 선화증권 형식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MT 조약은 아직까지 제대로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많은 운송인들이 이 MT 조약의 적용을 거부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되기를 꺼려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 MT 조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하각설하고 복합운송인의 어떤 책임,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복합운송의 책임 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하고 비슷합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복합운송인의 책임하에 있는 기간에 발생한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복합운송인, 사용인,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고 및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이 되는 가실책임 원칙의 가실추정, 추정가실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운송의 책임 기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느냐 위에서 있는 복합운송인의 책임 하에 있는 기간이란 뜻은 협약에 의한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을 복합운송인의 보관 아래 수령한 때로부터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령할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경우에도 수령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기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복합운송의 책임 기간은 사실상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과 매우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책임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책임 체계와 관련해서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우리가 그 손해 구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가장 낮은 해상, 육상, 도로, 철도 중에서 가장 낮은 해상운송 규칙을 가져와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666.67kg당 ESDR을 규정해 놓고 있었죠. 그리고 손해 구간이 판명이 되면 그 구간, 로마법을 따라라.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 구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강행적인 국제 규칙, 강행적인 국내 법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정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MT 조약의 경우에는
이 MT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와 그 해당되는 구간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 중에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수정 단일 책임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에서는 해상 내수로에 대한 항변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 운송에서의 여러 가지 면책이나 특히 뭐 항해상 가실이라든지 뭐 가망성 주의라든지 뭐 이런 면책이 있었는데 이 MT 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의무를 지고 가실을 자신의 어떤 고의 가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면책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그 사실상 우리가 해상 운송을 공부할 때 배웠던 해상 운송 준거법 중에 함부르크 규칙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MT 조약과 해상 운송의 함부르크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시기도 그렇고 제정된 주체도 그렇고 유엔에서 제정한 그런 유엔 제정 주체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유사하고 그리고 그 협약의 어떤 결과도 결과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남아있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국제운송 규칙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운명도 비슷한 일종의 쌍둥이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T 조약의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정의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멸실 손상이 판명된 경우와 판명되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920 SDR 패키지나 유닛당 920 SDR 혹은 킬로그램당 2.75 SDR 중 높은 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죠. 기본적으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경우에는 667, 제가 받아올리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667 SDR 혹은 킬로그램당 2 SDR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훨씬 높습니다. 높은 가격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똑같습니다. 해상 내수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8.33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멸실 손상 구간이 판명된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멸실 손상 구간이 판명이 되게 되면 멸실 손상이 발생한 구간의 국제 규칙이나 강행적인 국내법과 유엔 국제 물품 복합 운송 조약 중, 이 유엔 국제 물품 복합 운송 조약이라는 게 MT 조약 자기 자신을 지칭하죠. 그래서 이 MT 조약과 강행적인 국내법 중에서 높은 쪽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 MT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 운송인의 한도, 이 금액과 비교했을 때 그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나 강행적인 국내법이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이 금액보다 이미 높다면 그 협약이나 그 규칙이나 그 법을 따르면 되지만, 만약에 그 구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 규칙이 MT 조약상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MT 조약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기본적으로 복합 운송인입니다. 복합 운송인인데 이 복합 운송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하주와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죠. 복합 운송 계약. 자, 이 복합 운송인은 그리고 실제 뭐 해상 구간이면 해상, 그리고 육상 구간이면 육상, 항공이면 항공, 이런 게 실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손해 구간을 판명하지 못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20에 2.75를 적용을 하면 돼요. 문제는 손해 구간을 알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사고 났다, 육상에서 사고 났다, 항공에서 도로 사고 났다, 뭐 육상도 철도에서 났다, 아니면 도로에서 났다, 그런 식으로 나뉘겠죠.
그런데 여기 운송인의 어떤 책임 한도와 관련해서 쭉 살펴보면 CIM 규칙 17SDR, CMR 규칙 8.33, 몬트리올 프로토콜 17SDR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75라고 하는 MT 조약의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보다 다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문제죠.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ESDR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ESDR보다 2.75가 훨씬 높기 때문에 2.75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MT 조약이란 건 결국 복합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복합운송 규칙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철도나 도로나 항공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상 운송 구간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사고의 발생 구간이 해상 구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경우에 이 하주와 복합운송인의 복합운송계약은 손해 판명 구간이 해상운송이고 해상운송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규칙이 헤이그 비스비 룰인데 이 헤이그 비스비 룰보다 MT 조약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책임 한도액은 2.75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제 해상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해상운송계약은 복합운송계약이 아니라 해상운송계약이기 때문에 뭘 적용하겠어요?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헤이그 비스비 룰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의 운송인의 해상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은 ESDR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복합 운송인이 하주한테 물어줘야 되는 2.75와 해상 운송인이 복합 운송인한테 물어줘야 되는 ESDR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0.75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이 간극을 복합운송인의 자비로 복합운송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실제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간극, 갭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MT 조약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MT 조약을 실무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면 이것이죠. 나는 하청을 준 사람한테 8,000원을 받는데 내 고객한테는 10,000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000원이 내 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즉 그 구간에 손해 발생 구간을 알게 되면, 손해 구간이 판명되게 되면 그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나 강행적인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상 운송에서 사고가 났고 손해 발생 구간이 해상 구간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 하에서는 이 복합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복합 운송의 계약에 따른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2.75가 아니라 ESD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해상 운송 계약과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의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8,000원을 받아서 8,000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MT 조약상의 실제 운송인과 계약 운송인 사이의 어떤 그 책임 한도의 괴리,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MT 조약을 실무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게 만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임 한도를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책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상 운송인과 복합 운송인 사이의 그 면책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갭이 발생합니다. 실제 해상 운송인은 여러 가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책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면책 카탈로그를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뭐 항해상 가실의 면책이라든지 가망성 주의 의무에 대한 뭐 상당 주의 의무라든지 그리고 뭐 하재라든지 그리고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책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MT 조약에는 면책 카탈로그가 없고 그리고 운송인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이 고의 가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추정 가실 책임 지위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어떤 책임 사유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MT 조약과 실제 해상 운송에서 적용되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의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도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이 가실 추정주의 혹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서 적용되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와 이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죠. 해상 내수로 운송의 항변,
그 부분을 통해서 항해선 가실 면책이라든지 가망성 주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운송인의 면책, 복합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송인이 복합 운송인에게 헤이그 비스비를 통해서 항해 가실 면책을 주장할 때 복합 운송인도 하주를 상대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해상 내수로의 항변을 통해서 항해상 가시를 주장할 수 있는 책임 한도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도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실제 운송인과 계약 운송인 사이에 어떤 간극이 매우 좁혀져 있어서 실무적으로 적용되기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MT 조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인도 지형과 관련해서는 운임의 2.5배 한도로 그 책임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MT 조약의 경우에도 복합 운송인이 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 또는 부주의로 행동하게 된 경우에 책임 제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국제규칙은 로텔담 규칙이 되겠습니다. 로텔담,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UN 국제무역법위원회와 국제해사위원회 CMI가 손을 잡았습니다.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이 웅크타드와 그리고 ICC가 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로텔담 규칙은 UN 산하기구인 UN 국제무역법위원회와 CMI가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텔담 규칙은 함부르크 규칙의 실패로 함부르크 규칙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르크 규칙이 실패한 원인은 너무 운송인보다는 하주 쪽에 치우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주 측의 어떤 이익과 운송인 측의 이익을 여러 가지로 좀 균형을 맞춰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로텔담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텔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나타난 국제 규칙이 되고요. 좀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적용사항의 차이점, 기존의 국제협약과의 다른 차이점은 기존의 운송 협약들은 해상 운송 규칙이면 해상 운송 규칙, 복합 운송 규칙이면 복합 운송 규칙이었지만 이 로텔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 규칙이면서 그 해상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 운송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현대의 운송 간행에 맞게 운송인의 책임 구간이 설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태클 투 태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포트 투 포트를 적용하던 것이 로텔담 규칙에 와서는 그 해상 구간뿐만 아니라 항공, 육상, 내수로 도로,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 범위를 확장하면서 도어 투 도어 운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자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텔담 규칙의 정식 명칭을 좀 살펴보면 맨 마지막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그래서 해상 운송 구간이 전체이거나 홀리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틀리거나 뭐 적용되는 유엔 협약이다 라는 국제 화물에 대한 국제 해상 화물에 대한 유엔 협약이다 라는 것을 이 그 정식 명칭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텔담 규칙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복합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 복합 운송에도 해상 운송 규칙이지만 복합 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로텔담 규칙은 출항지가 취약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입항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항구가 아니라 인도 장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텔담 규칙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에 들어와서 이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전자적 형태의 문서라든지 전자유통 기록, 전자운송 기록을
종이 서류처럼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로텔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유엔 협약이고 이것이 강행적인 국제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이란 것은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당사자 자체에 따라서 혹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 로텔담 규칙의 어떤 여러 가지 변형이나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부분 외에도 송화인의 책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수화인에 대해서 운송 화물을 인도를 합니다. 뭐 그게 정상적인 케이스죠. 하지만 수화인이 이 인도 가능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수화인이 뭐 나타나지 않거나 뭐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해 줄 수화인이 없는 경우에 물품을 계속 그 운송인이 가지고 있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화물을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뒷부분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 여기 보면 30번 슬라이드에 이 그 로텔담 규칙의 목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18개의 챕터, 총 1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의 챕터가 되어 있고요. 아티클로는 조항으로는 96개 조항입니다. 거의 이 협약의 규모가 사실 앞에서 살펴봤던 MT 조약이나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조항 숫자와 텍스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엄청나게 내용이 많은 이런 로텔담 규칙을 협약 원문을 가지고 1조부터 96조까지를 천천히 살펴본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별로 몇 가지 챕터는 또 협약의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적용에 대한 배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챕터를 제외하고 각 챕터별로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요약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챕터 1에 있는 1조 아티클 1에 있는 데피니션,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원문과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는 용어 정의입니다. 자, Contract of Carriage입니다. 운송계약입니다. 운송계약. 운송계약은 기본적으로 운송인과 송화인 하주 간에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하죠. 일반적인 정의는 그런데 로텔담 규칙에서는 다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에 부과해서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sea carriage에 더해서 other mode of transport라고 해서 다른 수단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 운송의 확장을 여기 1조 정의에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 볼룸 컨트랙트입니다. 볼룸 컨트랙트. 볼룸 컨트랙트는 대량 화물 정기 운송 계약입니다. 이러한 그 대량 화물 정기 운송 계약은 합의된 기간 동안 1년의 운송, 1년의 운송이란 게 이제 시리즈입니다. 운송을 in a series of shipment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shipment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것으로 특정된 수량의 화물을 운송을 제공할 것을 정하는 운송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용선 계약 같은 것을 설명을 할 때 항해 용선 계약이 단 하나의 항차만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해 용선 계약의 형태를 띠면서 반복적으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몇 차례의 항해 용선 계약이 이루어지는 뭐 기간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단히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서플라이어부터 안정적으로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 계약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룸 컨트랙트, 대량 화물 정기 운송 계약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너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선 운송이라고 합니다. 전기선 운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전기선 운송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표됩니다. 공표되어서 항해 일정표에 따라서 지정된 항구 사이를 규칙적인 일정에 기초해서 운항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공개되어서 레귤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특정한 항구와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항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기선 운송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비전기선 운송이 있습니다. 비전기선 운송은 전기선 운송이 아닌 모든 형태의 운송이 비전기선 운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이란 송화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인이란 말은 여기서 송화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계약 운송인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실제 운송인에 대한 정의도 있을 텐데요.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 당사자라고 합니다. performing party라고 합니다. performing party는 운송인 이해자로서 화물의 수령, 선적, 취급, 적부, 운송, 관리, 양육 또는 인도에 관해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이행을 하거나 이행할 것을 인수하는 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곧 실제 운송인을 뜻하는 것이죠. 계약 운송인으로부터 운송 전체의 일부를 받아서 이행을 하는 사람인데, 보통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운코타드 ICC 통일규칙이나 MT 조약이나 뭐 다른 국제협약에서는 이런 실제 운송인, 운송인의 사용인, 운송인의 대리인, 운송인의 하청인, 뭐 그런 표현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로텔담 규칙에서는 깔끔한 하나의 용어로서, 단어로서 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단어는 performing party, 이행 당사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행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실제 운송인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러한 정의는 로텔담 규칙의 정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운코타드 ICC 통일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운송인을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송인을 캐리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텔담 규칙은 캐리어란 단어를 계약 운송인으로, 그리고 이행 당사자란 사람을 실제 운송인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캐리어란 단어가 운코타드 ICC 통일규칙에서는 실제 운송인, 로텔담 규칙에서는 계약 운송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 이행 당사자가 있습니다. 머리타임 퍼포밍 파티죠. 앞에 머리타임이 붙었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해상 구간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인의 어떤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인수를 해서 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내륙 운송 구간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해상 운송 중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송화인이 있습니다. 송화인,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송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의상의 송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상 송화인은 기본적으로 송화인 이해자로서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기록에 송화인으로 기재될 것을 승낙한 자를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큐멘터리 쉬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의상, 서류상의 송화인이란 거죠. 뭐 중개무역에서 사용되어질 때 실제 물품을 보내는 사람과 수입상에게 어떤 서류상으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중개무역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명의상 송화인을 이제 이런 도큐멘터리 쉬퍼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지인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홀더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홀더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 유통운송증권의 경우에 증권이 지시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서되어 있는 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지식이거나 소지인식에는 그 서류의 소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면 유통운송증권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화증권이죠. 그래서 선화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됐을 때 피배서인, 그리고 선화증권이 소지인식으로 발행됐을 때의 소지인을 뜻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보면 선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화증권의 정당한 피배서인,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지칭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뭐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든지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선화증권의 정당한 주인,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최종 목적지 양육항에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제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선화증권의 정당한 수화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단 하나의 단어로서 그 사람들을 정의 내려버린 것이죠. 그게 소지인, 홀더입니다. 홀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화인이 있습니다. 수화인. 수화인은 운송계약,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기록상의 하물을 인도받을 자, 하물을 인도받을 자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ight of control, 처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하물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처분권자, controlling party란 표현이 등장하죠. 당연히 컨트롤링 파티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처분권이란 건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소지인은 선화증권을 설명할 때 등장을 했고요. 이 처분권이란 건 제가 해상화물운송장 시웨이빌을 설명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이빌이 붙은 서류들은 이것이 유가증권이나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화인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운송인으로부터 정당하게 하물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송화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 화물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어떤 처분권, 수화인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권리, 물품에 대한 처분, 물품에 대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right of control이라고 하고, 그런 right of contro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컨트롤링 파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증권입니다. 운송증권. 운송증권은 기본적으로 운송계약의 기초에서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증권에 대해서 설명이 A와 B가 나와 있죠. A는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가 운송계약의 기초에서 하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한다. 운송인이 하물을 받았다는 하물의 수령 그 증명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거나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구나. 추정적 증거구나. 운송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지만 운송서류가 운송계약의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운송서류의 기능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운송증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운송서류가 유통되어지기 위해서 발행됐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선화증권 같은 서류들이 해당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시식 to order를 통해서 수화인을 지정하는 것이죠. 아니면 유통 가능한 negotiable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통운송증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통운송증권이 있습니다. 비유통운송증권은 유통운송증권이 아닌 non-negotiable의 서류를 비유통운송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통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통신된 정보에 대한 사후적 참조를 가능케 하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전자적, 광학적, 디지털 방식의 수단, 뭐 이런 것들, 생성, 송신, 수신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전자통신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에 IT 기술 발달에 의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IT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다라는 것이 감이 오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송서류를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운송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운송기록, Electronic Transport Record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운송 기록은 이 다큐먼트가 아닙니다. 다큐먼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자적 파일 형태, 데이터 파일 형태의 전자운송 서류, 운송 서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운송 기록의 정의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전자통신, 우리가 앞에서 정의되었던 전자통신에 의해서 발행하는 한 통 또는 수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정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운송증권, 종이 운송증권도 여러 통이 발행되다시피 전자운송기록도 여러 통의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첨부물에 의해서, 첨부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전자운송기록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는 정보,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운송인이 전자운송기록을 발행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연관되는 전자운송기록의 일부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전자운송 기록이다 라고 해놓고 A, B가 있는데 요 A, B는 앞에서 살펴봤던 운송증권의 A, B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증권,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다큐먼트라는 건 종이 서류를 뜻하는 거고요. 이 운송증권과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레코드,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다큐먼트와 트랜스포트 레코드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레코드도 네고시어블이 있을 것이고 넌 네고시어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전자운송기록과 비유통전자운송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전자운송기록은 당연히 이 일렉트로닉 레코드가 지시식 또는 유통 가능한 이렇게 발행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유통전자운송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이 일렉트로닉 레코드가 넌 네고시어블의 방식으로 발행이 되게 되면 비유통 전자운송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전자운송기록의 발행, issuance, 일렉트로닉 레코드를 issuance 했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issuance라는 거는 그러한 일렉트로닉 레코드가 생성에서부터 그리고 그 효력이 사라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배타적인 통제를 받을 것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능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배타적 통제, 그래서 여기 뭐 영어 표현으로는 exclusive contro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자문서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PDF 파일이나 뭐 그런 유의 HWP나 MS 워드나 뭐 그런 전자적인 문서 형식의 문서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전자문서를 아무나 쉽게 접근해서 또 아무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면 여러가지 전자운송 서류로서 그리고 운송 증권으로서 전자적 형태의 파일을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어떤 보안적으로나 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타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 유통전자운송 기록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열어볼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한 유통전자운송 기록에 뭐 접근을 하기도 그리고 액세스하기도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렉트로닉 레코드를 트랜스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배타적인 권한, 익스클루시브한 컨트롤의 권한을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ontract Particulars, 계약 명세가 있습니다.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기록에 나타나는 운송계약 또는 화물과 관련된 정보를 말합니다. 뭐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다큐먼트든 트랜스포트 일렉트로닉 레코드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 계약의 내용, 화물과 관련된 명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계약 명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스라는 것인데 이 로터담 규칙에서의 하물은 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이 하물을 인수한 여러 가지 제품, 상품, 모든 종류의 물품을 뜻하고 여기에는 컨테이너를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하는 사용되는 그러한 선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운송 가능상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컨테이너, 탱크, 플레트, 수압 바디, 이와 유사한 단위 적재 용기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SO 규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동그란 형태의 컨테이너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 플랫한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이 다 컨테이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차량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로드와 레일로드에서 사용되어지는 카고 바이크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런 선박만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도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로텔담 규칙이 단순하게 해상 운송 규칙이 아니라 복합 운송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임은 운송계약상 화물의 운송에 대한 대가로서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운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는 기본적으로 회사나 법인이나 뭐 자연인의 주소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법인의 설립지 아니면 이제 본점의 등록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아니면 주요한 영업소 이런 곳이 이제 주소고요. 법인이 아닌 그냥 개인 자연인의 경우에는 삶을 영위하는 어떤 상고소도 주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할법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에 대한 어떤 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쟁송을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최약국의 법원을 간할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조 1항 로텔담 규칙의 아티클 1에 있는 여러 가지 데피니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무려 개수가 30개나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 내려진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레코드 같은 개념도 있었지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뭐 전기선 운송이라든지 이행 당사자라든지 소지인이라든지 우리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용되었거나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performing party면 performing party, 소지인이면 홀더, 그리고 처분권자 controlling party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새롭게 애매모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다르게 지칭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명확한 단어로서 용어 정의 내리고 있다는 점이 로텔담 규칙의 용어 정의에서 보여지는 아주 특이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챕터 2부터는 주요한 챕터별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로텔담 규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는 서로 다른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제 국제 운송에 적용이 되는데 수령 장소와 인도 장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아니면 선적항과 양육항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운송 계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선적항과 양육항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적항과 양육항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리고 수령 장소와 인도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적항, 양육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수령 장소, 인도 장소가 있다는 말은 이 선적항에 오기 전에 육상 운송 구간 그리고 양육항에 내려져서 이 인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어떤 육상 운송 구간 이 구간이 이 로텔담 규칙은 기존에 있던 해상 운송 규칙하고는 다르게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적용의 제외. 이 로텔담 규칙도 당연히 용선 계약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용선 계약은 뭐 젠콘 서식과 같은 용선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운송인과 하주. 물론 그 운송이 복합 운송이긴 합니다만 운송인 사이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계약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3장에 전자운송 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레코드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레코드와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즉 전자운송 기록과 운송 증거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일하다. 효력면에서 동일하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용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레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퀀스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절차보다는 뭐 사용 방법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맞겠죠. 시퀀스라고 규정을 내려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소지인으로 예정된 자, 그러니까 홀더라고 예정된 자에게 이러한 레코드의 발행과 이슈언스와 트랜스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서류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 홀더죠. 서류에 대해서 뭐 피배서됐거나 아니면 소지하거나 아니면 기명된 그 사람을 이제 홀더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화증권의 뭐 정당한 소지인, 선화증권의 정당한 건립권자, 선화증권의 정당한 수화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홀더. 홀더는 이 사람한테 권한이 넘어가야 되죠. 서류에 대한 권한이, 운송 서류에 대한 권한이. 그래서 일렉트로닉 레코드로 발행을 했을 때 이 홀더한테 어떻게 발행해주고 어떻게 트랜스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전자 운송 기록이 완전성을 유지할 것에 대한 개런티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성이란 건 우리가 종이 서류만 하더라도 종이 서류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뭐 내용에 어떤 틀린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오타가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좀 크리티컬한 오타이거나 크리티컬한 누락이라고 한다면. 근데 유통전자 운송 기록은 이게 데이터 파일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파일을 받았는데 파일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파일에 에러가 생긴다든지 파일에 오류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열어볼 수가 없다든지 그러면 도저히 이게 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유통전자 운송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홀더가 내가 홀더이다. 이 레코드 전자 운송 기록의 홀더가 나다. 그러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과연 홀더냐 이 레코드에.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홀더한테 실질적으로 트랜스퍼,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홀더가 그러한 전자운송 기록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자운송 기록의 효력이 날아갔는지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공되어져야 이런 전자운송 기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박스와 네 번째 박스는 유통운송증권과 유통전자운송기록, 유통전자운송기록과 유통운송증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유통전자증권이라고 유통운송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서류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자운송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파일을 뜻하죠. 우리가 앞에서 요 두 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 전자선화증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는 IT 강국답게 이러한 전자운송서류, 그러니까 운송서류를 페이퍼리스로 유통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국제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종이서류로서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박스와 네 번째 박스는 종이 서류와 전자적 파일이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종이 서류도 있고 전자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 종이 서류와 전자 운송 기록이 병행해서 병행해서 유통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서류와 전자 기록은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도플갱어처럼 둘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통운송증권이 유통전자운송기록 바뀔 때, 즉 종이서류가 데이터 파일로 바뀔 때는 기본적으로 종이서류가 해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홀더는 유통운송증권 전통, 그러니까 종이서류 전체를 운송인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통운송증권을 대체하는 데이터 파일, 유통전자운송기록이 발행되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이 발행되어지면 앞에 그 반납된 종이서류는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네 번째 박스에서 데이터 파일이 종이서류로 바뀔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이서류가 발행이 되면 앞에 있었던 데이터, 전자데이터는 효력이 상실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의무입니다. 운송인의 의무. 자, 이 운송인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운송을 위해서 하물을 수령한 때에 시작하고 하물이 인도된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책임기간을 하물의 수령과 인도와 장소, 시간,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 당사자, 운송인이나 뭐 하주와의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적항에서부터 양육항 이런 표현보다는 하물을 받았을 때부터 하물을 인도될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상 운송 규칙보다는 복합 운송 규칙처럼 포트 투 포트가 아닌 도어 투 도어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어떤 구체적 의무에 대한 부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 기간 동안 적절하고 주의 깊게 하물을 수령, 선적, 지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양육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운송인의 할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운송인의 할 일인데 로텔담 규칙에서는 운송인과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이러한 업무 중에 일부를 송하인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 운송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리 의무, 하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또 가망성에 대한 부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은 항해 전, 항해 개시, 그리고 항해 중에 있어서 다음에 상당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선박의 가망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할 것. B.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 필요품 보급 적절히 할 것. C. 선창과 기타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 그리고 운송인이 제공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화물의 수령, 운송, 보관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두고 유지할 것. 이건 우리가 앞에서 헤이그 비스비 협약과 같은 것을 통해서 봤었던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헤이그 비스비하고 비교해서 볼 때 차이 나는 부분은 로텔담 규칙의 경우에는 항해 전, 항해 개시, 그리고 항해 중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발항 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항해 개시 시에만 구체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로텔담 규칙은 항해 중에도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하물이 있습니다. 하물이 운송인의 책임 구간 동안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면 보상 없이 운송인은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도 있고 양육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무해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해하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가실책임주의, 그리고 많은 우리 앞에서 봤던 웅쿠타드 ICC 통일규칙이나 MT 조약의 경우에는 추정가실책임주의, 가실추정주의, 그리고 항공운송에서는 뭐 무가실 책임주의도 있었죠. 무가실 책임주의도 뭐 채택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 도로나 철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런데 이 로텔담 규칙의 운송인의 책임은 매우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가실 책임주의라든지 추정 가실 책임주의 혹은 가실 추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누구를 뭐 증명해야 된다, 무엇이 무엇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협약 원문상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뭐 입증해야 되고 뭘 입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로텔담 규칙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국제 규칙답게 이런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가실 책임주의 혹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운송인과 하주 내지는 운송인의 상대편 쪽에서의 어떤 입증 책임과 입증 의무와 입증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책 사유에 있어서도 면책 카탈로그와 같은 것을 도입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챕터 5에 운송인의 책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청구인이 하물의 멸실손상 지연 또는 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한 사건이나 사정이 운송인의 책임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운송인은 하물의 멸실손상 지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청구인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청구인은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청구인이란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요. 클라이먼트, 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운송 계약을 체결한 하주, 뭐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금 지급에 따라서 대위권을 획득하게 된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 클라이먼트. 그래서 이 청구인이 운송인의 책임 구간 동안 멸실 손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입증하면 운송인이 책임진다. 이 원칙이죠. 어떻게 보면 가실 책임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운송인은 멸실 손상 또는 연착의 원인이 그리고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이나 이행 당사자의 가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운송인이 내가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면책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실 추정주의 혹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와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만 놓고 보면 이게 다른 운송협약처럼 최근에 나오는 운송협약처럼 추정 가실 책임주의 혹은 가실 추정주의 채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이제 3번부터 등장을 합니다. 3번, 운송인은 무가실을 입증하는 대신에 아래의 사건이나 사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멸실손상 지연을 야기하거나 기여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 면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천재지변, B 해상 고유의 위험, C 전쟁, 무력 충돌, 해적, 테러, 소요, 내란, D 검역상의 제한, E 동맹파업, 직장 폐쇄, F 선박의 하재, G 상당한 주의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 H 송하인의 자기 부작위, 그리고 I 송하인이 합의에 의해서 하물을 선적 취급 적부 양육하는 행위. 이거는 앞에서 제가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를 합의에 하게 되면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러한 송하인과 수하인이 합의에 의해서 하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J 하물 고유의 하자, 하물의 내재적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K 포장 또는 표시의 불충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L 해상에서 인명 또는 인명의 구조의 시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해상에서의 재산 구조의 시도를 위해서 행해진 합리적인 조치,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내용들이 앞면에 있어요. 어디서 봤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I를 제외하고는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있는 제4조 2항 면책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어떤 가실 추정 가실 책임주의가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처럼 운송인의 면책 사유에 대한 면책 카탈로그를 규정을 해서 이 면책 카탈로그에 해당되는 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물품의 멸실손상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을 면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번 슬라이드에 있는 면책 카탈로그를 좀 살펴보면 앞에 있었던 헤이그 비스비의 면책 카탈로그와 조금 다른 면이 첫 번째가 빠져 있어요. 헤이그 비스비의 면책 카탈로그에 A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었죠. 항해 가실 면책이었죠. 선장, 선원, 도선사의 고의 가실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것 때문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필요했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미국과 영국의 법리적 해석과 판례에 따라서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등장하게 됐는데, 항해 가실 면책이 이 로텔담 규칙 면책 카탈로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I는 추가됐죠. 왜?
운송인의 주요한 어떤 선적, 취급, 적부, 양육, 양화와 관련된 업무를 송화인이 합의해서 계약에 따라서 일부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 거기서 뭔가 물지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운송인이 합의하에서 송화인이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화인이나 수화인의 잘못이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4번에 보면 운송인의 면책에 대해서 청구인의 클라이먼트의 반론 제기, 반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또 부여해 나왔습니다. 단순한 이게 가실 추정주의가 아니란 거예요. 자, 4의 1 보겠습니다. 운송인은 멸실손상 지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에 책임이 있느냐? 청구인이 운송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가실이 운송인의 근거로 삼은 사건 또는 사정을 야기하였거나 기여한 것을 입증한 경우, 운송인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멸실손상 지연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 2번에 대해서 2번은 운송인이 자신에게 가오가 있지 않다, 가실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했죠. 근데 이거를 다시 반론을 제기해서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다음에 4의 갈로 2번 볼게요. 청구인이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사정에 의해서 멸실손상 지연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운송인이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자, 여기 앞에 있었던 3번 면책 카탈로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정에 의해서 멸실손상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이 면책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다시 재반론을 제기해서 여기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손상 지연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운송인이 반박하지 못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즉 여기 4번은 앞에 있었던 2번과 3번에 대한 반론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이죠. 자, 이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5번이 또 있습니다. 5번은 운송인은 멸실손상 지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에? 청구인이 선박의 불가망성, 승무원 고용, 보급품의 부적절성, 선창, 기타 화물에 적재할 선박의 부분, 화물을 운반한 컨테이너가 화물 수령 운송 보관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 이거 1, 2, 3이 다 뭐죠? 가망성 주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청구인이 클라이먼트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인이 이런 가망성 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가 어떤 화물의 멸실손상 지연을 야기시키거나 기여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리고 이거를 여기 갈로 2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운송인이 반박해내지 못하면 운송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운송인의 가망성 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당주의 의무로서 발항시나 뭐 발항전이나 아니면 운송 도중에 운송인이 최선을 다해서 가망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하면 운송인이 면책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구인이 이걸 입증해서 이 운송인이 어떤 멸실손상 지연에 이런 가망성 주의 결여가 뭔가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슬라이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을 제가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7조 1항에 있는 부분이고 그게 1번이죠. 그래서 이게 책임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구자, 클라이먼트가 입증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가실책임주의를 채택한다 라는 부분이고, 17조 2항 2번의 부분은 운송인이 자신에게 멸실손상에 어떤 가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운송인이 면책된다. 그래서 가실추정주의를 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3번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면책 카탈로그를 규정해놓고 면책 조항에 따라서 그 면책에 의한 면책 사유에 의해서 물품의 멸실손상이 발생했을 때 운송인은 면책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인의 반론이 다시 제기됩니다. 운송인이 어떤 가실이 운송인이 근거로 한 어떤 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어떤 증명을 하면 청구인이 반론을 통해서 운송인이 책임이 지고, 그리고 또 청구자가 또 반론을 해서 면책 사유
면책 조항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해서 멸실손상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을 또 입증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제17조 5항에는 가망성 주의에 대한 단순하게 가망성에 대한 부분에서 운송인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망성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의 어떤 결여가 물품의 멸실손상 지연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자가 청구자가 입증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송인이 재반박을 하지 못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또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17조가 아니라 18조에 있는 부분인데요. 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운송인은 아래에 열거된 자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해서 이 협약상의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행 당사자, 그러니까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하청업자나 뭐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다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B입니다. B.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의 잘못이 운송인의 어떤 책임이, 그러니까 선장 선원의 자기 부자기에 의한 협약상의 의무 위반을 운송인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장 선원의 과실을 운송인이 책임진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다른 점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면책 카탈로그의 A에 항해상 과실 면책을 주장을 통해서 선장 선원 도선사의 잘못을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로텔담 규칙은 운송인에 대한 책임으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다는 점이 다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이행 당사자. 해상이행 당사자는 이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동일한 항변권 및 책임 제한의 이행을 가진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선화증권 이면약관에서 살펴보았던 히말라야 클로즈와 같은 내용이 로텔담 규칙에서는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연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착에 대한 부분은 화물이 인도 지연이 되면 합의된 시간 안에 도착 안 하면 인도 지연이 발생했다, 딜레이가 발생했다, 연착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화물이 멸실 손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멸실 손상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화물 인도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7영업일을 규정해 놓았지만 이 워킹 데이즈라는 거는 결국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를 셌을 때의 7영업일이고요. 그리고 이 7영업일 내에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이나 이런 다른 전에 있었던 협약들하고는 다르게 로텔담 규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협약상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을 향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물품의 멸실 손상이 났을 때 서면 통지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착의 경우에는 멸실의 통지가 화물의 인도 후 연속하는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화물이 늦게 도착했는데 정상적인, 이게 화물이 부서지거나 뭐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오긴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달 뒤에 늦게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 정말 이게 한 달 뒤에 온 건지 정말 늦게 온 건지 뭐 일종의 그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블랙 컨슈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정말 늦게 왔다면 21일 이내에, 달력으로 셌을 때 연속하는 21일 이내에 통지를 해라. 정말 늦게 온 거. 만약에 이게 물품이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지나서 이거 물품 늦게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여러 가지 신뢰 문제, 그리고 어떤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지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통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판적 화물, 개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것은 이제 복합 운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상 운송 전 또는 해상 운송 후,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기 전과 양육한 다음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국제협약, 그러니까 로텔담 규칙이 아닌 뭐 도로운송 협약이라든지 뭐 철도운송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운송인의 책임 한도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그런 이제 확장성,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8장에는 이 유통운송 증권이 됐든 아니면 전자운송 기록이 됐든 그러한 서류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6조 1항부터 시작을 해서 4항까지가 그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뭐 물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기호라든지 화물의 명세라든지 그리고 외관 상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계약 맹세의 흠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어떤 엄밀 일치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이런 운송 서류상의 어떤 누락이라든지 오탈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텔담 규칙에서는 앞서 얘기한 이런 기재 사항들 중에 어떤 것들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이 증권이나 기록의 어떤 성질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도대체 어떤 날짜인지 좀 애매할 경우에는 선박에 물품이 선적된 날짜 혹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상태의 수령한 날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해서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뭐 백지로 남겨놓았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클린 비엘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외관상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기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송화인이 물품에 대해서 화물을 적입하고 운송인에게 제공했을 때 그러한 물품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지 검역을 운송인이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운송인은 운송증권이나 전자운송 기록에 자신이 화물을 검량하거나 검수하거나 뭐 하지 않았다, 송화인이 물품을 적입하고 물품을 검수 검량했다라는 사실을 수정해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에 대해서 챕터 9장에서는 물품 인도와 관련된 아주 특수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경우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물품을 인도받는 수화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수화인이 수화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운송인이 어떻게 화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서류의 성격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유통운송증권 또는 유통전자운송 기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비유통이라는 얘기죠. 비유통 서류란 거죠. 비유통 서류의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유통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수화인이 기명되어 있습니다. 수화인이. 그래서 수화인이 기본적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자입니다. 만약에 수화인이 없다면 화물에 대해서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수화인이 여기 지금 중간에 인도받을 자가 없는 경우라 하는 것이 요 동그라미 1, 2, 3의 경우입니다. 이 기명된 수화인이 인도 청구를 하지 않거나 수화인이 자신이 수화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수화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운송인이 수화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화인을 못 찾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데 수화인이 없는 거죠. 수화인이 안 나타나고 수화인이 수화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화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수화인을 못 찾는 경우에 과연 이 물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인 등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문제라면 여기가 해결책인 것이죠. 해결 방법. 자, 그래서 비유통 서류의 경우에는 이 처분권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링 파티한테 수화인이 없다, 수화인을 못 찾겠다. 자, 처분권자가 없다면 송화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송화인이 없다면 명의상 송화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처분권자든 송화인이든 명의상 송화인이든 뭐 화물을 반송을 하라든지 화물을 폐기하라든지 뭐 이런 지시를 내리겠죠. 아니면 제3자한테 물품을 넘기라든지 뭐 이런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운송인은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한성을 가진 비유통 운송증권입니다. 비유통 서류면 비유통 서류인데 상한성을 가졌어요. 이 상한성을 가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유통을 전제하지 않은 서류입니다만 원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뭐가 될까요? BL 중에서도 기명식 BL을 말합니다. 기명식이라는 것이 절대 유통을 못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할 의도가 없어서 그냥 수화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은 걸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절대 비유통 서류는 아닌데 정밀하게 따지면 상한성을 가진 비유통 운송증권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명된 수화인이 물품을 찾아갈 수 있지만 BL 원본을 들고 운송인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명식 BL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한성을 가진 비유통 운송 증권이 발행되었다는 말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기명된 수화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명된 수화인이 있겠죠. 기명된 수화인이 물건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케이스랑은 다르게 원본 서류가 있어야 돼요. 비유통 증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다큐먼트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물품을 운송인이 넘겨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요? 수화인이 물건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화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수화인임을 입증하지 못해요. 그리고 운송인이 수화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수화인이 안 찾아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송화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의상 송화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 처분권자가 빠졌을까요? 상한성을 가진 비유통 운송증권의 경우에 처분권자가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수화인입니다. 비유통 서류의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수화인일 수도 있고 송화인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성을 가진 비유통 운송증권의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수화인이 되죠. 수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수화인이 안 나타나는데 또 수화인한테 통지할 필요 없이 송화인한테 물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통운송증권 또는 유통전자운송기록이 발행된 경우. 이것이 쉽게 말하면 BL이죠. 일반적인 뭐 지시식 혹은 소지인식 혹은 백지식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를 뜻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물품을 운송인이 넘겨주게 될까요? 그게 필요합니다.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왜? 선화증권이기 때문이죠. 권리증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본 서류 들고 오는 사람한테 물품을 넘겨줍니다. 그 원본 서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인도 청구했을 때 운송인이 물품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본 서류를 홀더하고 있는 사람, 홀더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 서류 없으면 물건 안 내줘요. 다만 이 경우에 if입니다. if. 상한없이 원본 서류에 상한없이 화물 인도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합의되어 있는 경우에 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홀더가 인도 청구를 하지 않거나 뭐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못 찾 경우에는 송화인이나 명의상 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근데 요게 안 돼 있으면 상한없이 화물 인도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못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통운송증권의 경우에는 보통 지시식이나 소지인식으로 BL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원본 서류, 오리지널 다큐먼트의 제시가 이루어져야만 물품을 운송인이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운송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운송인이 수화인 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물품을 인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로테르담 규칙의 경우에는 제9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권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권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the right of control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화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송화인이 이러한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권이란 건 결국 기본적으로 운송계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화물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수화인을 대체하거나 이런 권한을 이제 처분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처분권은 송화인입니다. 송화인이 기본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송화인이 기본적으로 처분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송화인이 처분권을 넘기겠죠.
어떻게? 비유통 운송증권에 비유통 어떤 기명식 서류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배서 없이 넘겨줄 수 있죠. 왜? 어차피 기명된 수하인이 이 수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라고 해놓기 때문에 유통 중간에 수하인이 바뀌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명된 수하인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처분권이. 하지만 유통운송증권 BL과 같은 유통운송증권은 송하인에게서 소지인이 처분권자가 됩니다. 송하인이 가지고 있었던 처분권을 홀더인 소지인이 가지고 이 홀더가 이것이 뭐 지시식이 됐든 소지인식이 됐든 거기에 따라서 처분권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뭐 수하인한테 넘어가거나 뭐 어떤 제3자에게로 넘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수하인한테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유통운송증권은 바로 수하인에게 넘어가고 유통운송증권의 경우에는 홀더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이 물품에 인도받을 자가 비유통운송증권의 경우에는 수하인, 그리고 유통운송증권의 경우에는 소지인, 홀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 부분이 처분권이 물품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물품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처음에는 송하인한테 있다가 수하인한테 넘어가는데 비유통운송증권은 바로 넘어가고 유통운송증권은 중간에 수하인이 바뀔 수도 있고 운송계약의 명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지인에게 넘어갔다가 그 소지인이 뭐 수하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소지인이 수하인에게 이 처분권을 넘기거나 그런 식으로 서류가 유통이 된다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통전자 기록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송인의 경우에는 이런 처분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런 어떤 권한 행사, 처분권에 대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지시에 정상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을 로텔담 규칙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로텔담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포장당, 패키지당, 유닛당 875 SDR 그리고 킬로그램당 3 SDR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50% 정도 증액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운송인에 대해서 제소기간은 2년의 제소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텔담 규칙은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보면 MT 조약의 경우에는 멸실 손상 구간이 판명되지 않았을 때 920 SDR 또는 2.75 SDR 중 높은 쪽, 그리고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경우에는 666.67 SDR과 2 SDR 중 높은 쪽을 채택을 했고요. 이 두 개 다 복합 운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합 운송 조약이죠. 그래서 내수로 해상 운송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킬로그램당 8.33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텔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복합 운송 규칙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해상 운송 규칙인데 복합 운송 구간으로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런 MT 조약이나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과 묶일 것이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과 같은 해상 운송 규칙이란 것이죠. 그래서 로텔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해상 내수로 예외 규정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875 SDR 혹은 킬로그램당 3 SDR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MT 조약과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을 공부할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멸실 손상의 구간이 판명되었을 때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그 구간에 적용되는 규칙,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방식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MT 조약은 이 높은 규정 920과 2.75 SDR을 적용하는 규정을 선택을 하도록 해서 실제 운송인과 계약 운송인 사이에 어떤 책임 한도에게 괴리를 발생시켰다라는 부분을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 운송 규칙들 간의 비교입니다.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텔담 규칙이 있고요. 이 적용이 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 운송 계약의 적용 범위가 점차 증가를 했죠. 뭐 처음에는 최약국에서만 되었다가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지상 약관이 등장을 했고,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양육항이 등장을 했고, 로텔담 규칙에서는 복합 운송으로 확장되면서 수령지와 인도지가 들어갔고요. 용선 계약이 적용이 제외된다는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운송인의 그 어떤 책임 기간에 있어서도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태클 투 태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포트 투 포트, 그리고 로텔담 규칙은 도어 투 도어로 이렇게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까지는 가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고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면책 카탈로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망 능력 주의 의무나 화물 처리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운송인에게 어떤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었지만, 면책 카탈로그가 있다 보니까 면책 카탈로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을 하게 되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하주에게 어떤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이 입증 책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기본적으로 가실 추정주의, 가실 추정 혹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운송인이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의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실로 추정하고요. 이 부분이 운송인이 내 고의나 가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멸실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본인을 입증해야만 면책이 되는 운송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로텔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가실 책임 혹은 가실 추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순하게 운송인이 입증을 한다고 해서 혹은 면책 사유를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자라고 하는 사람의 반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러한 반론이 이루어지고 그 반론에 대해서 운송인이 제대로 재반박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어떤 하주 혹은 청구자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책 사유에 대한 부분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까지는 면책 카탈로그가 있었고요.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면책 카탈로그가 폐지됐었고요. 하지만 로텔담 규칙에서는 항해상 가실 면책이 제외된 면책 카탈로그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관한 부분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반올림을 해서 667 SDR 혹은 킬로그램당 2 SDR이 적용이 됐었고요. 함부르크 규칙은 25%가 증액이 된 835 SDR, 2.5 SDR이 적용이 되었고요. 로텔담 규칙은 875 SDR 그리고 3 SDR, 킬로그램당 3 SDR 중 높은 금액으로서 책임 한도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점차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상 운송 규칙이면서 복합 운송 구간을 확장한 로텔담 규칙의 주요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과 관련된 중거법까지 학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그리고 도로 철도 운송, 복합 운송에 이르기까지 각 운송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그리고 이론부터, 그리고 그 업계 현황, 그 각 운송, 국제 운송과 관련된 업계 현황, 그리고 그러한 국제 운송을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거법과 중거 규칙에 대한 부분까지 이론과 실무와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무역학 내지는 국제통상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들이 기본적으로 경영학의 한 분류이지만 그 경영학에 따른 어떤 실무적인 절차적인 부분과 함께 법률적인 이슈, 국제법, 단순히 국내법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국제법 내지는 국제규칙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난해한 내용을 같이 함께 학습했다는 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러한 국제 운송을 제대로 학습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학습했으면 하는 저의 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했지만 이런 국제 운송과 관련된 주요한 현황과 실무와 법률을 함께 공부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국제 운송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